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왜? 아이고야. 아이고 그래. 오케이.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쌤입니다. 로우 타일러고요. 네. 왜요? 자꾸 한숨 쉬어. 뭐 한숨 안 하셨어요. 아, 오케이. 네네. 그럴 수 있지. 안 쉴 수 있지. 들은 것 같긴 한데. 아, 네. 네, 웹툰 방송이고요. 아, 쌤툰. 네, 저번 주에 제가 방송 마무리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약간 좀 요즘 소재가 부족하다, 찾기가 힘들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로우 타일러님께서 저에게 웹툰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 정말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아니 이게 한두 편 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네. 취향에 맞는 웹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로우 타일러님이 추천해 주신 웹툰을 보니까 네. 스타일이 약간 좀 일관되긴 하더라고요. 아, 저 약간 그런 스타일 네, 좋아해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약간 좀 동양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그런 건데 네. 약간 있을 법한 하지만 현실...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들. 그러니까 뭐랄까 환타지를 현대물에 녹여낸 것들. 그렇죠. 아주 뭐 그렇다고 막 기사가 나오는 막 그런 판타지물은 아니고. 그렇죠. 현실의 현실 판타지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약간 현판. 네네네. 현판이라도 약간 무슨 애매하네. 약간 좀 스릴러 느낌도 그렇죠, 좋아하시는 그렇죠.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미스테리, 뭐 스릴러. 그리고 전 제 취향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어떤 건가요? 그림체가 좋아야 돼요. 맞아요. 그림체가 좋으면 좋을수록 확실히 잘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몰입이 되시나요? 그 그림 보는 맛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이제 오늘 방송부터 다음 방송까지 두 번에 걸쳐서 로우 타일러님의 추천 작품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두 개의 작품 모두가 다 작화가 정말 훌륭한 작품이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약간 스릴러 장르면서 오컬트 장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정확히 오컬트가 뭔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말로 하면 신비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컬티즘 하면은 신비주의고, 약간 인간의 이성으로는 규명하기 힘든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이버에서 목요일마다 연재되고 있는 웹툰이고요. 작년 10월, 2019년 10월부터 연재 중에 있습니다. 김태영 작가의 안개 무덤이라는 작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간단히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 웹툰을 보면서 약간 영화 곡성을 보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약간 좀 그런 분위기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먼저 그거를 깔고 약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이신 김태영 작가는 2011년도에 데뷔를 하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이트에도 웹툰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트란지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하셨고요. 약간 그 작품도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그거를 좀 각색을 해가지고, 약간 주인공인 프랑켄슈타인 박사인데 그 박사가 약간 뭐 살인을 저지르고 약간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인데 이분께서는 좀 미스테리 장르에 특화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로도 네이버에서 이제 간간히 연재를 하셨고요. 또 뭐 그 과정에서 가끔 네이버 웹툰에 보시면은 브랜드 웹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한 기관과 제휴를 해가지고 그 기관의 홍보 웹툰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법무부랑 제휴를 하면은 법무부 홍보 만화를 이제 웹툰 형식으로 그리는 거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이분께서는 부산시와 콜라보레이션을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부산시 브랜드 웹툰인 부산스러운 웹툰 그런 작품도 연재를 하신 적이 있고. 부산스럽네. 네, 부산 분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소개해드릴 안개 무덤의 무대 역시 부산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안개 무덤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열리기 시작한 네이버의 공모전이 있습니다. 지상 최대 공모전이라는 공모전이 있는데, 네. 거기서 영상 화상이라는 거를 수상을 했고요. 말 그대로 영상으로 만들면은 좋은 웹툰이다, 그런 상을 수상을 하셨고, 또 우수상도 수상을 하신 작품입니다. 몰랐네. 네네. 이 공모전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년부터 매년 개최가 되고 있고요. 아마 웹툰하고 또 웹소설 분야에서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분야에서는 아마 국내에서 가장 큰 공모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상금 규모가 뭐 15억이니까 굉장히 큰 공모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가 투자 많이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한 번은 아니고요. 네. 작년에는 3기회에 걸쳐서 이제 뽑았고, 올해도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 올해는 2번 1기와 2기에 걸쳐서 뽑겠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작품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뭐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디즈니를 꿈꾸고 있어요. 네이버가. 약간 웹툰 분야에서는 그렇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회사도 차렸어요. 아, 뭐 라인 아니요. 그 웹툰이나 웹소설 기반으로 네. 자기들이 직접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웹툰을 드라마하는 경우가 뭐 상당히 많죠. 그렇죠. 뭐 얼마 전에 성황리에 종영한 이태원 클라스도 그렇죠. 대표적인 작품이고 뭐 굉장히 많아요. 사실 웹툰. 넷플릭스에서도 우리나라 협업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 세계 시장을 노린 것도 있지만 동남아에서 엄청나게 팔린대요.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가. 예전에 제가 후레자식이라는 웹툰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 같은 작가가 좀 괴물이 나오는 그런 웹툰이 하나 있거든요. 네. 지금 김칸비 작가의 웹툰인데 그것도 넷플릭스에서 드라마하기로 지금 확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회당 제작비가 30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야. 왜냐하면은 그 웹툰이 이제 진짜 괴물들이 나와요. 우리 그 흔히 얘기하는 뭐 흔히는 아니지만 그 일본 만화 중에 진격의 거인이라는 네. 그런 만화가 있잖아요. 네, 그런 만화처럼 약간 이상한 괴물, 굉장히 괴기스러운 괴물들이 나오거든요. 그거 CG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다가 헐리우드를 잡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웹툰의 스토리가 굉장히 참신하고 사실 영상화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뭐 헐리우드에 비하면 30억, 회당 30억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넷플릭스가 한 10회 내외로 제작이 되니까 그렇죠. 사실 300억을 한 드라마에 쏟아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영화 시장에서 영화를 예로 들었을 때 한 편의 영화에 300억이 들어간다. 아, 물론 영화랑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겠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말이 자꾸 새고 있지만 좀 더 얘기해 보면 설국열차가 이제 500억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주연했던 스티브 로저스 역하셨던 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 네네네. 그분이 자기 출연료를 깎고 출연하셨죠. 아, 그분은 워낙 그 봉준호 감독의 팬이었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500억이면 미국에서는 헐리우드에서는 이제 뭐라 그러죠? 저예산이죠. 저예산이라고 그렇죠. 해서 그 자기 개런티도 깎고 출연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네. 공모전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상한 작품들은 다 정식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안개의 무덤도 수상을 했고 지금 조금의 이제 준비 기간에 걸쳐가지고 작년 9월부터 연재가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이 안개의 무덤이라는 작품은 부산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고요. 얘기의 시작이 되게 좀 기괴합니다. 일단 한 여관에서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그렇죠. 여관에서 시신이 발견되는데 이 발견 당시에 굉장히 독특한 점이 발견하자마자 그 방안을 열어보니까 방안이 안개가 뒤덮인 것 같은 약간 그런 환경이었고요. 그래서 안개무덤이라는 제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한 악취가 풍기고 또 바퀴벌레 같은 엄청나게 많은 벌레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리고 모든 창문이 다 까맣게 칠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방 안에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소리죠. 뭐 시신은 이제 목을 매단 시신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그 부산 동래경찰서에 1팀과 주인공인 문대영 형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형사가 사건을 이제 수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 시신의 이제 신원이 밝혀지고 시신의 이름은 윤몽주였어요. 윤몽주. 그래서 그 사람의 본가까지 수색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여기서 죽었고 왜 죽었고 누가 죽였는지를 이제 찾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본가를 알아내고 거기를 이제 수색을 합니다. 근데 그 시신이 발견된 여관과 굉장히 유사해요. 본가가. 역시 창문도 까맣게 칠해져 있고 굉장한 악취를 품기고 벌레들도 튀어나오고 게다가 장판 밑에는 거대한 부적이 있습니다. 부적이 깔려 있어요. 집안 전체에 걸쳐서 피가 약간 분무기로 뿌린 것처럼 그런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여관과 그 본가가 굉장히 유사한 환경이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맨 처음에 죽은 윤몽주를 부검을 하니까 뱃속에서 사진 한 장이 나옵니다. 사진을 자기가 먹은 거죠. 그래서 뱃속에 뭐 음식물은 없는데 사진만 하나가 발견이 돼요. 이렇게 사건이 굉장히 미스테리한데 이런 미스테리한 사건을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형사뿐만이 아니라 프로파일러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청옥 경이라는 프로파일러가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분 역시 저는 주인공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분께서 그 1팀으로 파견이 되고 함께 수사를 해나가는 내용입니다. 이 프로파일러는 사실 또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에요. 프로파일러는 뭐 항상 술을 마시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고, 그런데 그런 오컬트적인 지식이 굉장히 상당한 사람입니다. 어디서 부적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 부적의 내용을 해석을 하고 왜 이런 부적이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고 범인이 어떤 의도로 그런 행동을 했나, 그런 것들을 약간 그런 오컬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런 것 자체가 실제 사건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문대영 형사하고 이청옥 경위가 사건을 수사하고 왜 이런 기묘한 시신이 나왔고 무슨 목적으로 그런 시신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파헤쳐 나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내용이죠. 아직은 이게 작년 9월부터 연재가 됐기 때문에 한 30화 내외로 연재가 돼서 아직은 뭐 큰 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메인 악당이 한 명밖에 안 나왔죠. 맞습니다. 그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윤철입니다. 네, 윤철. 형제잖아요. 네. 그 양반이 이제 사람을 여기저기 죽이고 다니기 시작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씩 밝혀지긴 하는데 네. 아직 큰 그림은 밝혀지지 않은 그냥 사소한 미세한 부분만 네. 좀 밝혀진, 아직 그 정도의 스토리만 진행이 돼 있죠. 맞아요. 그 일단 뭐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은 윤몽주를 죽인 거는 윤몽주의 형인 윤철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람을 죽였느냐? 윤철은 무슨 의식을 거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의식이냐면은 사람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비다라라는 존재를 소환하기 위한 의식을 펼쳤다고 본인 스스로가 증언을 합니다. 잡히거든요. 물론 탈출하긴 하지만. 근데 이 비다라가 뭐냐? 비다라는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해서 어떤 사람에게 누구를 죽여달라, 어떤 악당을 죽여달라 하면은 비다라가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해가지고 살인의 도구로서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비다라를 만들기 위한 의식을 행한 거다라고 윤철은 증언을 하는데, 문제는 그 비다라를 소환하기 위한 목적이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윤철의 표현에 의하면 야차를 죽이기 위한 거다. 야차, 소위 말해서 이제 괴물이죠, 괴물. 그렇죠. 괴물을 죽이기 위해서 비다라를 소환했다. 여기까지가 지금 밝혀진 단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야차가 무엇이고 왜 비다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 내용은 아직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비다라를 만드는데 계속 실패해서 여러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근데 만들어서 성공했다고 보이긴 하는데 네. 그 윤철의 입장에서는 실패한 거니까. 제 생각에는 몇 년 연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네, 아직 그 문대영 형사도 뭔가 비밀이 있는데 그런 비밀도 밝혀지지 않았고, 그렇죠. 이청옥 경위의 비밀도 밝혀지지 않았고, 약간 개개의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파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약간 프로파일러 그 캐릭터는 약간 좀 진짜 좀 억지스럽지 않나. 어떤 면에서요? 아니 우리나라 프로파일러 중에. 그렇죠. 그건 그런데 예, 만화적인 이제 캐릭터로 등장을 한 거지만 네네. 현실적인 감각에서 봤을 때는 네. 존재할까 이런 의문이 드는 캐릭터고, 약간 부연 설명을 위한 캐릭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뭔가 길을 인도해주는 캐릭터로서 등장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러 이제 그 뭐랄까요, 무속신앙. 그렇죠.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무속신앙과 이제 과거의 무속신앙이 좀 연결이 되지 않았나. 약간 좀 불교적인 요소가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작가가 그런 방금 말씀하신 무속신앙, 그런 좀 오컬트적인 요소, 그렇죠. 주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댓글에서도 보면은 댓글에도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분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그러니까 독자가 특정 요소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맞아요. 네, 그런 부분도. 저도 그런 댓글 봤어요. 누가 해설 좀.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솔직히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한번 봐서는 좀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부적의 내용 같은 것도 서술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 나와서 좀 어려운 작품인 측면도 있어요. 약간 사실은. 그쪽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읽기에는 좀 하드하기도 하고 좀 진입장벽이 있죠. 아무래도. 그런 게 없잖아 있죠.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중세 유럽 판타지라든가 네네. 아니면 그 무협이라든가 사실 그 문법이 있거든요. 어떤 거죠? 그런 무협으로 따지면 무슨 파, 문파, 뭐 네네. 사파, 정파, 뭐 마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큰 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계관. 네, 세계관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공유되는 면이 없잖아 있죠. 그렇죠. 중세 판타지도 무슨 오크라든지 그렇죠. 엘프라든지 네. 무슨 그 안에 등장하는 특별한 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공유해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니까 맞습니다. 새로운 시리즈가 나와도 네. 조금 이제 읽기가 좀 수월한 경우가 있는데 생전 안 읽다 보면 이건 뭐지 하고 찾아봐야 되는 경우가 좀 생기긴 해요. 맞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약간 서양적인 판타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는 사실 저희가 그래도 접할 수 있는 경로가 꽤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 드라마로도 은근히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안개무덤의 세계관 같은 경우에는 접하기 힘든, 그래서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조사를 진짜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곡성과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보면서.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영화 곡성 같은 경우에는 좀 불친절한 요소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어마어마하죠. 네, 왜냐하면 별로 안 좋아요. 네, 너무 떡밥을 던지고 떡밥을 회수를 안 하고 끝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안개무덤은 아직까지는 뭔가 떡밥을 던졌으면은 그 떡밥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그 이청옥 경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최대한 그런 세계관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점이 저는 되게 높게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 드라마 형식이니까 네. 웹툰이나 뭐 드라마 같은 경우는 호흡이 길잖아요, 영화보다.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떡밥을 던져놓고 안 푸는 경우도 있지만 네. 안 풀기도 애매한 부분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작품 소개를 드리면서 영상화상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상으로 만들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드라마로 만들면 그렇죠.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 OCN 같은 데서 하는 드라마 있잖아요. 좀 공중파에서 방영하기 좀 힘들 것 같고 워낙 오컬트적인 요소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약간 케이블 TV나 혹은 아까 말씀드린 넷플릭스 그렇죠. 같은 데서도 이제 충분히 약간 그 동양적인 판타지로 약간 영상화를 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진 지 지금 거의 3달 넘었잖아요. 그렇죠. 뭐 거의 3달 넘었죠. 지금. 그렇죠. 네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극장 문화가 확실히 사양 단계로 들어가지 않을까. 맞습니다. 조심스러운 예측을 좀 해봅니다. 사람들이 극장을 안 갔다는 게 거의 3달이 넘었거든요. 그동안 그 영화에 대한 소비를 넷플릭스, 뭐 왓챠, 뭐 이런 OTT 채널에서 다 했을 텐데, 유튜브를 통해서나. 네. 극장을 안 가고도 이 많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세상에 적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굉장히 놀랐던 게 저희 회사에서 그 회사 동료분들과 이제 밥을 먹는데 나이 드신 분들도 다 넷플릭스에 가입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를 즐겨 보시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의견도 어떤 작품이 재밌더라 그런 의견도 나누시고.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아직까지는 20, 30대 혹은 뭐 40대까지 약간 좀 젊은 세대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은 그런 파급력이 좀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아마 이제 그동안 영화계에서 걱정해왔던 네. 그 판도가 확실히 좀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또 얘기가 되긴 하지만 그 사냥의 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최근에. 네, 그것도 이제 극장 개봉을 하려다가 지금 코로나 사태가 네. 계속 지속이 되니까 결국 넷플릭스 개봉을 선택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평은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그렇다고 재미없다고 하더라고요. 되려 인간 수업이 뜨고 있죠. 저 봤습니다. 봤어요? 네. 보셨어요? 아니, 안 봤어요. 보세요. 재밌습니다. 오케이.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민수 씨 나오시더라고요? 예, 멋있게 나와요. 몰랐는데. 네. 약간 좀 이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그렇죠. 나중에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인간 수업 보시고.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영화 시간에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좀 얘기가 많이 샜던 것 같은데 뭐 방송이 이쯤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웹툰 얘기보다 딴 얘기를 더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재밌어요. 저는 안개무덤 약간 왜냐하면 저는 그 약간 오늘은 그 스토리보다는 안개무덤이라는 웹툰이 갖고 있는 컨텐츠성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조금 약간 얘기가 이런 쪽으로 많이 샜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좋았어요 저는. 네. 한 번쯤 역시 보시면 좋을 작품이고요. 굉장히 퀄리티가 뛰어난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도 수상을 했었던 것 같고 아마 앞으로의 전개가 더 기대되는 작품이다라고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웹툰 방송 팟빵과 파티에 업로드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영상 컨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